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정답은 90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소는 이 90원을 긁어 모아 연간 3천억 원을 법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흔히 싸구려니까, 많이 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거꾸로 된 경영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이한 수익 구조의 비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을 팩트로 파헤칩니다. 이 시스템의 기원은 1879년 미국 프랭크 울워스의 5센트 상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쇼핑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건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손님은 주인과 끊임없이 눈치 싸움을 하며 흥정을 해야 했습니다. 물건은 점원 뒤쪽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 손님이 "저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야만 만져볼 수 있었죠. 울워스는 이 비효율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선반을 치우고 손님이 직접 물건을 만져볼 수 있는 개방형 진열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모든 물건은 5센트 아니면 10센트.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정짤제와 충동구매의 시작입니다. 소비자는 흥정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지갑을 무장해제했습니다. 울워스는 이 파격적인 가격을 맞추기 위해 유통상인을 건너뛰고 공장과 직거래를 탔습니다. 유통업자가 제조업체의 목줄을 쥐고 원가를 통제하는 현대 유통 권력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전략을 제조업의 혁명으로 이끈 건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싼 자동차를 꿈꿨습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자동차 조립 시간을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켰죠. 이때 포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이기만 하다면 고객은 어떤 색의 차라도 고를 수 있다. 왜 하필 검은색이었을까요? 당시 제펜 블랙이라는 검은색 페인트가 마르는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입니다. 페인트가 빨리 말라야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돌리고 그래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으니까요. 포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시 파격적인 일당 $5로 올린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는 천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돈을 벌어야 내 차를 사줄 소비자가 된다는 논리였죠. 포드는 싼 가격과 구매력을 동시에 창출하며 대중 소비사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싼 가격을 얻는 대신 다양성을 포기하고 규격화된 삶을 받아들이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스웨덴의 이케아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에게 노동을 전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케아의 경영 철학은 타겟 코스팅입니다. 보통 기업은 원가가 얼마니 이익을 붙여 얼마에 팔자고 정하지만 이케아는 반대입니다. 이 의자는 무조건 2만 원에 팔아야 한다. 그러니 원가를 거기에 맞춰라.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플랫팩, 즉 납작한 포장입니다. 이케아는 가구를 완성품으로 팔지 않습니다. 분해해서 납작하게 포장해 물류비, 즉 공기 운반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조립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죠. 사회학자 이반 일리치는 이를 그림자 노동, 즉 섀도우 워크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소비자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싼 가격에 만족하며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패키지로 묶어 파는 기업인 셈입니다. 한국의 성심당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격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성심당의 원재료 비중이 약 50%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방집이 30%대라는 것과 비교하면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이것은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전략입니다. 옛날 성과 주변에 깊은 연못인 해자를 파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성심당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재료 퀄리티로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게 방어막을 칩니다. 대신 그들은 프랜차이즈 확장을 거부하고 대전이라는 한 곳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비와 관리비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대신 엄청난 회전율로 박리담회를 실현합니다. 서울의 분점을 내갈라는 수많은 러브콜을 거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물류비가 발생하고 그 순간 이 50%의 원재료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요. 성심당의 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 끝에 나온 지역 독점 모델의 승리입니다. 다이소는 앞서 말한 울워스의 유통 장악, 포드의 규격화, 이케아의 타겟 코스팅을 모두 집대성한 끝판왕입니다.
다이소는 1,000원이라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를 쥐잡듯이 뒤집습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는 건 기본이고 아주 디테일한 원가 절감에 목숨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리컵의 원가를 10원 낮추기 위해 컵의 두께를 아주 미세하게 줄이거나 포장지의 비닐 두께를 0.01mm 줄입니다. 제품 설명서를 별지 대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해서 종이 한 장 값을 아끼기도 하죠.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현금 박치기입니다. 다이소는 1,000원의 건전지 2개를 팔기 위해 수백만 개를 100% 현금으로 일시 발주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어도 재고 걱정 없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킬 수 있고 현금이 바로 들어오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다이소의 1,000원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찍어 누른 압도적인 구매 권력입니다. 미국의 코스트코에는 1985년부터 가격이 똑같은 1.5달러 핫도그 세트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창업자는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당신을 죽여버리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코스트코는 핫도그를 팔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을 안 올릴까요? 이것은 마케팅 용어도 미끼 상품, 즉 로스 리더이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거대한 배가 닻을 내리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듯이 변하지 않는 핫도그 가격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코스트코는 여전히 싸다는 믿음의 기준점을 꽉 붙들어 매는 겁니다. 우리는 핫도그를 먹으러 갔다가 수십만 원짜리 장을 보고 나옵니다.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건전지를 사려다 2, 3만 원짜리 바구니를 채우는 것과 똑같죠. 1,000원은 우리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인 셈입니다. 다이소의 1,000원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상쇄시킨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냉정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매대에서 집어든 1,000원짜리 물건 하나, 그 가벼운 무게 속에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부터 성심당의 해자 전략까지 지난 100년 기업사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우리의 욕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000원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